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제가 많은 일을 겪어오며 살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너무 긴 시간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저 또한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고 큰 일을 겪으며 남들과는 다르고 힘든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연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어쩌면 제 자서전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건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제 기억이 있기 전에 고아원 앞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아원 원생이 되어 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작고 큰 차별을 받게 되면서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과 평범한 행복은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인생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고아원을 나오고 난 뒤로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뿌리박히게 되었죠. 고아원을 퇴원하고 난 후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대학 진학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하게 된 사회생활 역시 항상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생활하게 되었죠.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사람들에게 제 본 모습을 감추려고 했죠. 그렇게 남들과 일부러 거리를 두는 사회생활을 해오다 일하던 곳에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남편과는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직장 내에서도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남편은 저와 다르게 활발한 성격에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없는 모습을 가진 남편이 부럽기만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당연히 평범한 가정에서 예쁨을 받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직장 회식에 참여를 했던 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는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밝혔어요. 물론 청소년기에 입양이 되어 지금은 한 가정의 아들이 되어 있었지만요. 그렇더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을 굳이 밝히지 않을 텐데 자신의 과거를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 회식 이후 남편이 저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자 왠지 모르게 연대감 비슷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편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친한 지인 사이로 지내는 관계가 되었죠. 친구가 되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의 남편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남편을 보며 짝사랑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짝사랑도 빨리 포기하려고 했어요. 일찍이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법을 배웠던 저는 출신은 같지만 저와 다르게 가족이 있는 남편과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중에 받게 될 상처만 커질 뿐이니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매일 마주치며 가깝게 지내는 남편을 보며 마음 정리가 쉽게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갈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고백에 들떴던 저는 처음으로 욕심을 내보기로 하고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생전 처음 나 역시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생이던 남편은 대학을 졸업 후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며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죠. 만남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결혼은 꾸기 힘든 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쯤은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며 생각보다 일찍이 남편의 가족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를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게 되었죠. 제 예상과 달리 시모와 시누이는 당시 남편의 여자친구였던 저를 반겼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자리 고맙게 찾아와 주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조문을 하고 남자친구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아버님의 장례식장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사심 없이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모와 시누이가 보며 저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를 친척분들에게 예비 며느리감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셨죠. 그날의 일로 결혼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님을 잃게 된 남자친구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다 보니 우리 두 사람 사이가 더 끈끈해지며 결혼이라는 꿈을 꿀 수밖에 없었죠. 이후 가족이 없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하는 돈을 결정하고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 뒤 목표한 돈을 모으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계획을 한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잡으며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 전 꼭 알아야 하는 말이라면서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 생활비를 챙겨줘야 할 것 같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안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미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혹시 이 부분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시모와 시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들끼리 결혼에 대한 모든 게 정리가 되었고,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봤던 것과 달리 시모는 저에게 쌀쌀맞게 행동했어요. 아마 남편에게서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듣게 되어 그렇게 행동하는 듯 보였죠. 그러면서 저에게 꼭 이 결혼을 해야 하겠냐며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딱히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그렇다고 기쁘게 승낙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찜찜한 표정을 짓는 시모는 딱 한 가지를 확답을 받으면 결혼을 승낙하겠다 했습니다. 뭐 다른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난 딱 하나만 약속해주면 너희들 결혼 반대하지 않는다. 내 아들에게 들었겠지만 나랑 정은이가 네 남편 될 사람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우리 집 가장을 데려가는 거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다. 어때? 괜찮니? 이미 남편에게 듣고 수락을 했던 내용이라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동의한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제 대답에 만족을 하며 결혼 준비는 도와줄 수 없으니 저희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고 결혼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 얼렁뚱땅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매달 나가는 시댁의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무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 사는 걸 물어보게 되었죠. 보통 시어머니들께서 아들과 떨어지기 싫어하시고 며느리가 들어와 살림을 자신의 밑에서 배우는 걸 좋아라 하시니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아버님을 잃게 된 지 얼마 안 된 시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저 역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고 싶었죠. 남편은 시댁살이로 고생할 제가 걱정된다며 몇 번이고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에게 저희 부부가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걸 여쭤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낯선 며느리가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며 출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큰아들 같이 지내면 뭐하냐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시모가 싫다고 나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따로 살 집을 구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시댁에 보내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조금 빡빡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같이 산다는 행복으로 그런 부가적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시댁 형편이 좀 좋아지면 이 고생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 시누이가 뒤늦게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 했습니다. 평소 시누이가 청소년 시절 공부를 포기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던 남편은 시누이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지금도 시댁에 큰돈을 보내주고 있으니 제 눈치가 보이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고민에 빠졌다는 건 충분히 예상되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시누이를 도와주자고 했죠. 저의 말에 남편은 크게 기뻐했고 그런 남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남편이 행복해한다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분기마다 시누이의 학비 때문에 큰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작고 큰돈을 저희 부부에게 요구했어요. 청기 너 저번 달에 보너스 들어왔다고 했지? 그러면 돈 여유가 좀 있니? 워낙 다른 곳에 나가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없기는 한데 왜 그러세요? 아유, 네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을 빌린 곳이 많아서 그거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한 500 되지. 다른 데 빌린 것도 한 3, 400짜리가 되고. 우선 급한 건 500짜리 고향 친구분 건데 그거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그 일 때문에 요즘에 통 잠을 못 자요.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해결을 해줘야 했습니다. 더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편과 저 둘뿐이었으니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 외에도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걱정되었던 저는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받고 제가 일을 늘리겠다고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할만해서 하는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말에도 좀처럼 안심이 되지 않았던 저는 부업을 늘려가면서도 남편 내조하는데 더 힘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혹시 저 몰래 시댁에서 남편에게 큰 돈을 필요로 하나 싶어 남편 몰래 시댁에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지금까지 저와 남편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들어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 남편이 왜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남편이 다음 일을 위해 잠깐 눈을 붙인다고 했고 조금 있다 깨워달라고 했어요. 너무 무리한 일과에 남편이 걱정되었던 저는 잠이라도 더 재우려고 남편을 일부러 깨우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깊게 잠든 건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려고 남편을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차가웠고 무거웠어요.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히 구조대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죠. 남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의 허망한 죽음이 모두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과로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남편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죄인인 제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남편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려 기차표를 구입했습니다. 오로지 죽은 남편을 따라가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비어있는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죠. 그리곤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기차 내려서 뭐 하시려고요? 정기가 이러길 바랄 것 같아요? 말을 건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쳐다봤더니 남편의 막역한 친구였던 상철 씨였습니다. 상철 씨가 옆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제 머릿속을 들어왔다 나간 듯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이 더 놀라웠어요. 상철 씨는 놀라고 있는 저에게 자신이 저를 쫓아온 이유가 있다며 말을 해왔습니다. 정기 잃은 슬픔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거부터 보셔야겠네요. 정기가 급세한 이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자기가 어머니와 여동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죽은 거라고요. 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상철 씨가 건네주는 서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죠. 저는 처음 보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문을 몰라 하던 저에게 상철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상철 씨가 생전 남편에게 듣기로 그 계약서는 시모가 알려준 땅을 구입한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던 시모가 받았던 도움만큼의 돈을 배로 돌려주겠다며 자신이 투자하여 이득을 봤던 땅에 남편도 투자를 하게 설득을 했다고 했죠. 호재가 있는 부동산 날짜 정보를 알려주며 확실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인 신우이도 남편에게 바람을 넣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주변 땅에 투자한 계약서까지 보여줬다고 하네요. 가족인 시모와 신우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남편은 우리 부부의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해 모으고 있던 돈을 그곳에 전부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술자리를 하게 된 상철 씨에게 자랑을 하듯 말을 해왔었다고 해요. 투자 성공에 대한 기대도 남편을 신나게 하는 이유였지만, 이전과 다르게 자신을 위해주는 시모와 신우이를 보며 이제서야 가족으로서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며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랑하는 남편을 보며 자기 일처럼 느껴져 기분이 좋아졌던 상철 씨는 그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상철 씨가 알기로 그곳은 절대 그린벨트가 풀어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요. 즐거워하는 남편에게 초를 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 남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척하며 자기도 한번 알아봐야 하겠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철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남편의 부동산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순 없었지만, 틈틈이 찾아본 결과 남편이 샀던 땅 주변에 거래가 있긴 하지만 하나같이 수상하게 보였다고 했죠. 시간이 더 걸려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거의 자전거래와 가까운 부정거래가 된 땅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를 남편에게 바로 말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부랴부랴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이 다른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상철 씨 말대로 남편이 산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시세라는 걸 알게 되었고, 주변 그린벨트 역시 절대 풀릴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철 씨 말로는 큰 피해를 보게 된 걸 알게 된 남편이 그때까지도 시모와 신우이가 자신을 속인 거라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시모를 찾아가 봤지만 시모는 아마 오리발을 내민 것 같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남편을 생각해주는 척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 받고 있던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 어머니인 시모와
여동생인 신우이가 자신을 속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남편은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해 큰돈을 잃고 빚까지 생기며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저 모르게 한 행동이라 저와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상철 씨를 붙잡고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털어놓곤 했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쪽잠을 자면서 자신이 실패한 투자에 대해 만회를 하기 위해 돈을 벌었던 거였죠. 그런데 상철 씨는 이 모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 땅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죠. 남편이 알게 되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의심하냐며 화를 낼 것 같아 모든 게 확실해지면 말을 해주려고 했죠. 그러다 이 모든 일에 시모와 신우이가 관련되었다는 걸 알았고, 시모가 투자를 하여 돈을 벌었다는 부동산 계약도, 시모가 피해를 봤다던 계약도 모두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시모와 신우이에게 속아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철 씨는 이를 정리하여 남편에게 알려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이 변고를 당하고 만 거였죠. 일이 그렇게 된 이후 상철 씨는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적당한 때를 보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를 쫓아서 왔다고 하네요. 그리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죠.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믿기보다는 상철 씨를 의심했죠. 그래서 상철 씨가 말해주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 결과 상철 씨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차편을 돌려 시모와 신우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걸린 시간 덕분인지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당장 찾아가 해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철 씨 역시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이 모든 사실을 법원 앞에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해줬죠. 집으로 찾아가 깽판을 친다고 한들 그게 두 사람에게 얼마만큼이나 고통을 주는 건가 싶었고요.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며 두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와 신우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시모와 신우이의 모습이 다 가짜이고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시모와 신우이가 남편을 가족으로 취급한 적 없다고 했어요. 아버님을 제외하고는 시모와 신우이가 남편을 집안 머슴 정도로 취급하며 학창시절부터 남편 고생을 시켰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우이가 남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지원을 몰아주었던 게 아니라 신우이가 공부에 뜻이 없었고 탈선 청소년이라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이 중간에 입양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신우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문제에서 찾고 스스로의 탓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그걸 가지고 정말 남편의 탓인 것 마냥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뒤늦게 한 대학 진학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받아내려 시모와 짜고 속인 거였죠. 시모 역시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구할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께 받은 돈이 혼자서는 먹고 살 만큼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남편이 주었던 생활비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자신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놀고 먹는 데 사용을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니 정말 벌레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레 중에서도 남에게 기생하고 피해를 주는 해충 같은 존재였죠. 아무리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모와 신우이가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일만 하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 꼭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지지도 않아도 되는 압박감을 가지고 죽게 된 남편을 생각하면 당장 칼을 뽑아들고 두 사람을 찾아가 해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죠. 남은 평생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지옥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원하는 돈으로 그 지옥을 선사해주기로 했죠. 저는 남편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두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로 결심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을 속이는 데 필요한 돈과 자료들을 악착같이 벌고 모았어요. 오로지 두 사람의 복수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두 사람을 속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겉모습부터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았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액세서리와 일회용으로 쓰는 용품들까지 전부 명품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시모와 시누이 앞에 나타났죠.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며도 성격은 이전처럼 어리숙하고 착한 모습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처럼 저를 무시하길 바라는 모습에서 말이죠. 너 이게 다 뭐냐? 오랜만에 연락 와서 찾아온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너 은희 맞아? 제가 정신없는 삶을 좀 살아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늦게 인사드린 거 죄송해요. 너 그 사이 재혼이라도 했니? 남편이 부자야? 명품에는 명자도 모르던 애가 온몸에 비싼 명품을 하고서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정기씨 잃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남자가 생겨요. 그리고 저 재혼할 생각 없으신 거 아시잖아요. 명품들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사이 형편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죄송해요. 정기씨 살아있을 때 이런 여유 부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야 했는데. 형편이 나아졌다고? 온몸에 명품을 두를 만큼? 아니, 네가 무슨 수로 그렇게 됐어? 정기씨 장례식 때 와준 남편 친구분 덕분에 투자하는 법 좀 배웠어요. 지금도 친구분에게 듣고 하라는 대로 투자를 하는 정도이긴 하지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조금씩이지만 저 혼자서도 투자를 곧잘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더는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제까지 못한 며느리 노릇 좀 하려고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건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강식품이랑 공진단 그리고 한우 좀 사와봤어요. 이제부터 자주 찾아와서 도움드리고 할게요. 이걸 다 내게 준다고? 이게 전부 돈으로 치면 엄청날 텐데. 겨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보다 더 잘해드렸을 텐데요. 제가 큰돈을 번 것 같이 행동을 하자 시모와 시누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찾아간다 전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도움을 달라 부탁할까 싶어 귀찮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보려고 제 곁을 맴돌기 시작했죠. 그런 시모와 시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는 혐오스러운 감정이 넘치고 넘쳤지만 겉으로는 착했던 며느리 시절 그때와 똑같이 행동하며 도움을 주려 노력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마치 낚시를 하기 전 소량의 밑밥을 던져놓듯 시모와 시누에게 도움을 주었죠.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시모와 시누에게 도움이 될 만하면 물건을 사주고 도움을 주니 두 사람은 이전과 달라진 제 형편을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고맙다는 말만 해오던 두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자신들도 저와 같이 되길 바래왔죠.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제 경력을 무용담 늘어놓듯 두 사람에게 이야기해줬죠. 저 아가, 너 돈 번다는 투자 말이다. 그게 자세히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투자이니까 누구든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힘드시죠. 한순간에 돈 몇천 몇억이 몇백 원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 그런 걸
너는 어떻게 하길래 돈을 버는 거니? 그리고 너 도와준다는 그 정기 친구는 왜 너를 도와주고? 정기 씨가 일만 하다가 죽은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20대 때 정기 씨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어머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당장 자기 힘들어도 다른 사람 힘든 꼴은 못 보는 거. 저도 정기 씨 그렇게 되고 사는 게 덧없다고 생각들어서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해봤더니 돈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별거 아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쉽게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요. 상장 전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건실한 기업이면 상장 후에는 한동안 주식값이 오른 것처럼 제가 투자한 게 오르고 있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너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아니요, 코인이요. 어머님께서도 들어보셨죠? 언니, 코인 그거 완전히 사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걸로 돈 잃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에게는 투자가 되겠고, 잃은 사람은 사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식처럼 아무 정보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나 잃지,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전에 상승 곡선일 때 벌만큼 다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상장 전에 하는 투자라 크게 손해볼 일도 없고요. 샀다가 상장하자마자 팔아도 손해는 거의 보지 않으니까요. 나도 코인 이야기는 들어보긴 했다만 TV에 나온 걸 보면 정은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두 사람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제가 큰 돈을 벌었다는 코인 이야기에도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다며 경계를 하더군요. 그래봤자 이미 돈을 어떻게 벌었냐고 물어본 순간 반은 넘어온 후였습니다. 두 사람 눈을 멀어지게 할 몇 가지 예만 보여주면 되었죠. 그리고 그 정도의 예는 인터넷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후기와 인증 내역들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켰죠. 그러자 심호보다 먼저 경계심을 보였던 신우가 반응을 해왔습니다. 어머, 내 친구도 이 코인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많이 벌었네? 근데 왜 걔는 돈을 잃었다고 했지? 매도도 타이밍이니까 잃을 수도 있죠. 그리고 누가 자기가 돈 번 걸 가족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씀씀이나 바뀐 형편 보고 대충 눈치채는 거지. 어머머, 진짜 그런가? 어쩐지 걔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사줬다면서 명품백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걔 남자친구가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애가 아닌데 그 비싼 선물을 사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언니 말처럼 정말 그걸로 돈을 번 게 맞나 보다. 확실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코인을 하는 사람이 많던 신우가 먼저 흔들렸어요. 제가 바람을 조금 넣어주자 신우의 마음은 이미 풍선이 되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신우의 마음이 뜨자 시모 역시 덩달아 마음이 떠 있게 되었죠. 이제는 신우이가 옆에서 시모에게 코인 투자를 해보자며 부추기고 있었어요. 아가, 네가 하는 투자라는 거 말이다. 일반적인 코인 투자와는 다른 것 같던데 우리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대신 투자를 해주면 안 되겠니? 번 돈의 일부는 네 정당한 수수료로 생각하고 가져가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정기가 그렇게 춥고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네가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는데. 집안에 있는 사치품들과 남편이 죽은 뒤 떠난 여행 사진을 치우고 나서 거짓말이라도 하지. 시모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오면서 저에게 투자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였으니 상관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날 이후 시모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게 되었고 저는 수익이 난 척하며 시모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게 되었어요. 물론 투자가 된 것도 없고 제가 번 돈으로 시모에게 주고 있었던 거였지만 말이죠. 아무 노력한 것 없이 불로소득으로 생기는 돈에 기뻐하던 시모와 신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투자 수익에 대한 명목으로 저와 저에게 도움을 주는 가생의 인물의 수수료까지 받아가고 있었으니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 거죠.
자신들에게도 제가 받고 있는 정보만 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알아낼 수 없으니 안타까워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더 큰 욕심을 부리는 두 사람을 보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집을 찾아와 잠시 휴대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면 저 몰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보려 노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언젠가부터는 제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며 불평을 하는 소리까지 해왔습니다. 네가 이렇게 수익을 꼬박꼬박 내줘서 고맙긴 한데 전에 말한 수수료 말이다. 그거 좀 덜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그때는 우리가 뭘 몰라서 너무 높은 수수료로 정한 것 같아. 저야 상관없는데 제가 정보를 받는 분에게는 드려야 하는 수수료가 있어서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받는 수수료는 지금의 반으로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반이나 받아? 도움받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가족끼리 너무 정없이 구는구나. 두 사람 불만이 가득 찼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던 저는 일부러 전화통화를 몰래 하는 척하며 상장 전 코인에 대한 투자 정보를 아주 상세히 흘렸습니다. 상장 전 코인을 구매하는 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신우나 시모가 잘 따라올 수 있게 저도 코인 구매에 필요한 새로운 개인 지갑을 만들며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천천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장을 해도 똥값이 될 수밖에 없는 코인 정보를 흘려주었죠. 이번 건 정말 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이야? 아, 운영진들이 차명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어머,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상장되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처가 빠르게 구축되겠네? 완전 대박이구나, 이 코인. 알았어. 나도 이번에는 내 돈 전부 다 넣어서 올인해볼게. 그렇게 정보를 흘리고 태어난 척 밖으로 나오자 시모와 시누이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나타나는 밝은 표정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죠. 큰 돈을 벌게 될 생각에 계속이 웃음이 나는지 괜히 웃기지도 않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척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두 사람을 보고 웃음이 터질 걸 들키지 않고 TV 탓을 할 수 있었죠. 좀 더 쐐기를 바꾸자 일부러 더 자주 시모 집으로 찾아가 마치 실수인 척을 하며 제가 정보를 흘린 코인에 투자를 한 내역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더 시모와 시누이는 코인에 대해 확신을 하는 듯 했습니다. 종종 걸려오는 전화로 짐작해보아 다른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 크게 한 방을 노리는 듯 보였죠. 코인의 상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들떠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나락으로 떨어질 두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죠. 그 엉망인 코인의 거래소 상장에 대한 결정이 되는 날이요. 이미 외국 SNS와 코인 커뮤니티에는 그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과 의견들이 넘쳐났지만 아무런 정보를 모르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는 밝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밝았던 모습이 찌그러지는 표정으로 변하는 건 1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애초에 그 코인은 메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될 수가 없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상장을 하기 전부터 개발진들이 비정상적인 채굴과 거래를 하면서 코인의 안정성과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코인이었거든요. 이를 눈치채던 투자자들 일부는 상장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해외에 있는 수많은 코인 거래소 중 어딘가에는 상장이 되긴 했지만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죠. 개발사 측에서야 다시 미비되었던 부분을 준비해서 재상장을 해보려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미 매장이 된 것과 다름없는 코인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확률은 0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시모와 신우는 투자한 돈 모두를 날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며 투자한 코인이 본전은커녕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팔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모와 신우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네가 말했던 그 대박난다는 코인 지금 상장 안 됐어. 그리고 정은이가 찾아보니까 그거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코인이던데. 너 일부러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그런 정보 흘린 거지.
지금 네가 살고 있다고 하는 집에 찾아왔는데 여긴 네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 며칠 전까지 네가 여기 월세로 쓴 거라며. 너 처음부터 우리 모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려고 접근한 거야? 어머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무슨 정보를 흘려요? 그리고 그 집 제가 살고 있다고 말한 거지 샀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어머니랑 정원이가 오해를 한 것 가지고 왜 생사람을 잡으세요? 뭐? 너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어제 월세집 빼는 날이라 새로 살 집에 이삿짐 보내놓고 잠시 호텔에서 쉬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 계시면 제가 갈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확인해봐요. 시모가 화를 내는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 시모와 신우에게 남편이 죽게 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화를 낼 수 있었어요. 전 지체하지 않고 시모의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하자 시모와 신우는 잃은 돈 때문인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현관 앞으로 나와 저를 원망하는 강렬한 눈빛을 쏘았죠. 그리고 제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며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갚아내라고 했어요. 너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랑 청은이가 거기다 돈을 얼마나 넣은 줄을 알아?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은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에게 언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죠. 뭐?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우리가 들으라고 정보 흘린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저도 그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거. 하기야 어머님과 정원이가 넣은 돈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요. 그래도 피해본 건 맞죠. 그리고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이 왜 당하시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이렇게 쉽게 속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내민 투자 손해를 보며 할 말이 없어졌던 시무와 신우이는 이어지는 이상한 저의 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피해본 건 맞는데 이게 다 벌레만도 못한 당신들 속이려고 본 피해라고. 결론적으로 당신들 나한테 속은 거 맞아. 당신들 돈 전부를 잃고.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시모와 신우이에게 친히 두 사람이 속았다는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걸 제 옆에 있는 골프채를 잡고 휘두르며 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들과 함께 지금까지 계획한 내용을 말해줬죠. 괜히 나 자극해서 당신들에게 좋을 거 없어. 내가 당신들에게 더한 고통을 주려고 참고 있는 거지. 마음 같아서 이걸로 흠씬 두들겨패주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내 남편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는 거야. 알아? 당신들 내 남편에게 사기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들이 계획해서 부동산 사기친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있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거 있어. 그 증거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에게 사기친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내 남편이 죽어서 당신에게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네?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한 거야. 당신들에게 내 남편이 당한 일 똑같이 겪게 해주려고. 너네들이 한 수법과 똑같은 방식인데 사기당하기 1초 전까진 모르고 있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웃음을 참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당신들 속이려고 1년 동안 준비했어. 당신들 같은 사람이야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그래도 시간 대비 투자는 좋았던 거 당신들도 인정하지? 왜? 나 오랜만에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던 거 기억 안 나? 당신들 그때부터 제 발로 나한테 속기 시작한 거야. 생각해봐. 내가 언제 먼저 투자하라고 했어? 당신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등등 당신네 쪽에서 먼저 다가왔잖아. 나는 선물 몇 개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번 일도 내가 뭐 했어? 당신네가 내 이야기 엿듣고 투자해서 망한 거고, 아주 조금만 알아봤어도 그런 코인은 투자 안 했을 텐데. 그렇다고 날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믿어왔던 건 아니었잖아. 내 남편과 다르게 내 남편은 당신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거짓말 믿고 투자를 했던 거고, 당신이 사기를 친 후에도 당신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들 애초에 생활비도 필요 없었잖아. 우리가 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면서. 자, 이제 내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할 말이 없는지 바닥에 앉아 애꿎은 바닥만 잡아뜯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에게 볼 일이 없었던 저는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 악을 쓰는 건지 시모가 혼자서 죽을 수 없다며 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자고 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냐고.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다. 우리가 입은 피해 너에게서 다 받아낼 거야. 형사, 민사, 무슨 재판이든 열어서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살아갈 거고, 너는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밑바닥 인생 살게 할 거라고. 그래, 해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지 해보라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쳤지? 당신이 투자하겠다고 한 돈을 떼어먹었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 손해를 보게 한 투자로 인해 내가 이득을 본 게 있나? 나도 손해봤어. 조사받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나도 투자 손해를 본 사람이라 말하면 끝이라고. 이 멍청한 할망구야, 정신 차려. 이 세상, 당신이 처벌받게 하고 싶으면 처벌을 내려주는 세상 같아. 그런 세상이었으면 당신과 당신 딸 벌써 내 남편 죽인 죄로 사형당하고도 남았어. 벌써부터 당신들 앞날이 예상되어서 기대가 된다. 멍청한 소리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다니겠어. 당신 말처럼 고소장 날라오길 기대할게. 자신들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자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 저에게 빌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 사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지금 언니한테 따지고 들 때야? 언니, 엄마가 하는 말 듣지 마요. 내가 엄마 몫까지 사과할게요. 우리 빌린 돈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이 상황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말해줘요. 아니면 돈이라도 빌려주든가요. 우리 이 집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 너희들 내 남편이 죽기 직전과 같이 일에 치여서 살기 원한다고. 근데 너희는 어떤 부담감도 없으니 오래 살 거야. 그 고생하면서 꼭 오래 살아. 내 남편에게 한 짓들을 후회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있던 신우이의 팔을 떨쳐내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모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미리 짐을 붙여놨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마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곳에서 지금처럼 조용한 날을 보내며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의 죽음이 저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준 탓인지 지금처럼 지겨울 정도로 조용한 삶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예상한 대로 지내고 있다고 지인들에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는 말은 들었죠. 우연히 지인들을 통해 듣긴 했는데 더는 두 사람에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소개하면서 더 이상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과 관련된 일을 기억할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간다는 걸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는 저와 남편처럼 미련하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당하지 마시고 부부 두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며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